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이 제5차 과학기술 전문 방송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YTN은 과학방송 채널 사업자 후보 가운데 평점을 가장 높게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해 인공강우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요즘 마스크를 써도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는데요. 마스크 이용법부터 실내 공기환기법 등 미세먼지를 이겨낼 각종 관리법을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 메신저 피싱까지 남의 이야기일 땐 왜 속지 싶다가도 막상 내 일이 되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사기 범죄인데요. 우리는 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YTN이 제5차 과학기술 전문 방송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방송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 가운데 종합평점을 가장 높게 받은 YTN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YTN은 사업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트럭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등 4개 안건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차 심의회를 열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3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묵고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더 빨리 지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베이징 등 중국 도시의 1, 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12에서 30시간 후 서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중국 음력 대보름인 원소절 때는 폭죽놀이 20시간 후인 서울에서 스트론튬과 마그네슘 같은 연소 산화물이 최대 11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는 만큼 서해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고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함께 만드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저감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 상태인데요. 대기가 정체 상태여서 미세먼지가 축적된다는 설명이 맞는다면 중국발 스모그는 어떻게 유입되는 걸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기는 지표와 상공에서의 흐름으로 구분되는데요. 뚜렷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바람의 흐름을 이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 정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가 바로 지표상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 대기의 바람이 정체해 있다 보니 국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게 됩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일단 이동성 고에 영향을 받다 보면은 대기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면 문제는 바람이 아주 약해요. 바람이 약하고 일단 역전층이 형성이 되고 안개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확산이 안 된다는 거죠. 지표상의 대기는 정체돼 있어도 상공에서의 흐름은 다를 수 있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건 바로 상공에서의 대기 흐름 때문입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뒤 가라앉으면서 국내에 있는 미세먼지와 합쳐지게 되는 원리인데요. 물론 중국에 다른 요소가 없지 않은 만큼 중국 탓만 하면서 국내 대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고 특히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은 중국 요인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천리안 위성이 3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스모그로 보이는 회색 부분이 점차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이 스모그는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면서 동해안까지 뒤덮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성이나 모델이나 많은 자를 보면 다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북한의 영향도 일부 논문에서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부대 영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은 중국 영향으로 봐요.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 힘든 날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목요일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토요일에는 대기질이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어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의 수업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수업은 거의 못하고 이른바 방콕 활동, 방콕 수업만 해야 할 처지입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입학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한 이곳, 전주에 있는 한 공립 유치원 강당입니다. 따스한 봄날이라 평상시 같으면 밖으로 나갔을 법한데 미세먼지가 선생님과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마스크를 써. 또 선생님이 힌트 한번 줄게요. 솔직히 깨끗이 있어. 발도 씻고 그렇지. 양치도요. 바로 옆 교실에서는 미세먼지 수업이 한창입니다. 마스크는 어떻게 쓰는지, 손은 평소보다 왜 더 깨끗이 씻어야 하는지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엄마랑 아빠랑 주말에 놀러 갔어요? 아니요. 왜 못 갔어요? 미세먼지 많아서요. 올해 이 유치원의 모든 야외 행사의 실시 여부는 기상 정보, 특히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기를 좋아하는데 일단 바깥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행복인데 바깥놀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고요.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 수업이 있을 법도 한 시간인데 운동장에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실외 활동 자제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학교 판단에 따라서 휴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한여름 땡볕에서나 볼 수 있던 물 뿌리는 살수차도 보입니다. 미세먼지 꼼짝마라는 문구를 달고 부지런히 달리기는 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또 심한 탓에 혼자는 벅차 보입니다. 지금이 점심시간 즈음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시간에 이곳 전주천에 산책을 하러 나오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이는 산책객들. 마스크는 기본에다가 안경에 모자까지 그야말로 중무장입니다. 관람객들로 북적이던 한옥마을도 또 동물원도 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먼지가 있어서 없어. 먼지 있다고 하면 나오도 아니야. 극성을 넘어서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미세먼지. 겨울은 지났는데
사람들을 자꾸 실내로만 몰아넣고 또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요즘 미세먼지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눈도 따갑고 정말 목도 칼칼하고 그냥 약속도 요새 안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평소에는 좀 답답해서 마스크를 웬만하면 쓰지 않는데 예.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정말 며칠째 이렇게 미세먼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좀 무력감까지 느끼는 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100%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네, 사실 뭐 무조건 노출이 안 되는 게 정답인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희가. 네, 일단 정말 마스크는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쓸 때랑 안 쓸 때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어차피 잠깐 쓰는 거 소용없다 해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외출할 때는 마스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뭐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KF 인증 꼭 확인하셔서 KF 80 이상의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다는 건데 그만큼 이 필터가 촘촘해서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흡기가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은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뭐 높은 숫자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아예 안 쓰시거나 그냥 네. 부직포 마스크 쓰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KF 인증 마스크 꼭 써야겠고요. 자, 그런데 실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아무리 바깥 공기가 안 좋다고 해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10분씩이라도 잠깐씩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외부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또 평소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미세먼지가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기질이 안 좋은 날은 튀기거나 굽는 요리를 최대한 적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특히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는 그을음이 생기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하루 허용치보다 최대 10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씩이라도 특히 요리한 다음에는 환기를 해주는 게 네. 더 낫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좀 미세먼지가 농도가 낮아지는 낮 시간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즘 또 공기청정기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집집마다 안 쓰는 경우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거의 뭐 필수다라고 볼 정도로 거의 네. 쓰시고 계신데 이 공기청정기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도 이 공기정화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물론 뭐 방마다 다 공기청정기를 다 놔두면 좋겠지만 네.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려면 창문 근처나 베란다 쪽에 공기청정기를 놓으시면 미세먼지가 실내로 퍼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벽 쪽에 바로 붙이지 마시고요. 한 50cm 정도 떨어뜨려 두시면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은 거실에 설치를 해놨는데 베란다로 바로 옮겨야겠어요. 네, 근처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바람이 들어오는 곳 쪽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위치도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또 이 먼지를 제거할 때 우리가 외부에서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물을 뿌려서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집안에서도 이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예. 공기청정기와 함께 쓰시면 좋은데요. 이 가습기를 틀어놓거나 분무기로 물을 조금씩 뿌려주시면 미세먼지가 공중에 덜 날리게 되면서 공기 정화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청소하기 전에도 물을 살짝 뿌려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힌 다음에 이 물걸레로 닦아내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 물을 뿌리면요. 네. 네, 게다가 또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다고요. 네, 뭐 여러모로 이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미세먼지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확실하게 막으려면 기관지 내에 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체내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몸에 있는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커피나 녹차와 같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예.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기관지 점막을 더 마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간혹 요즘에 이 녹차를 마시면 미세먼지 안에 있는 중금속이 오. 몸에서 빠져나간다. 네,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와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장 운동이 촉진된다고 해서 배출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삼겹살 먹으면 좀 미세먼지가 씻겨간다. 이것도 그냥 속설인가요? 네,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속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황보혜경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예. 저도 그렇고 요즘 눈이 따갑다, 따끔따끔하다 이렇게 맞아요.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눈도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이 눈 표면에 작은 미세먼지 입자가 닿으면 결막에 상처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눈물이 마르면서 안구 건조증이나 심하면 각막염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이 가렵다 싶으면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시고요.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신다면 평소보다 이 소독과 세척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눈은 마스크로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요새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답답해서 그런지 우울감까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미세먼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시 숲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도시 숲은 일단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는 데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 도시 숲속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 정도 낮게 나타나고요. 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거의 뭐 40% 이상까지 낮게 나타난다고 네. 합니다. 실제로 1헥타르의 도시 숲이 1년에 168kg 정도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대기오염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그래서 이 숲세권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게요. 도시에서도 이 숲 주변에 살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연 공기청정기란 셈인데 네. 이 도시 숲이 우울증까지도 완화한다고요?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국립산림과학원이 고려대와 함께 이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도시 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한 18.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건가요? 네, 우선 이 7개의 도시를 구별로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적은 지역까지를 4개로 나눴고요. 여기에 지역 주민의 우울증 증상을 평가를 해서 관련성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이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의 우울증 위험도를 1로 놓고 봤을 때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도가 한 0.8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났네요. 네. 네, 도시숲이 이제 뭐 미세먼지 절감은 물론 정신 건강에까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정신이 건강해지면 네. 이 신체적인 기능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숲 자체가 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도시숲 조성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데 네. 도심에 그냥 녹지 공원이라도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맞습니다.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영국의 한 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에이즈가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방법으로 첫 완치 환자가 나온 지 10여 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사례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에이즈에서 완치된 환자는 일명 베를린 환자로 불린 미국인 티머시 레이 브라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에이즈 합병으로 온 백혈병 치료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에이즈 완치로 기록됐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한 데다 HIV 면역력이 있으면서 환자와 딱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기적의 사례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런던 환자 역시 에이즈 합병으로 온 암, 호지킨 림프종 치료를 위해 실시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완치의 열쇠였습니다. We waited 16 months before stopping,
in the post-transplant period, just to make sure that the measures we had of the HIV reservoir in the body showed that there was very, very little virus there, if any at all. 이번 역시 보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에이즈 치료법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른바 기적이 반복되면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 does mean that this is a proof of concept that a cure for AIDS can be found. 첫 번째 기적의 사나이 베를린 환자도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t's been very useful for science and for giving hope to HIV-positive people. 의학계는 런던 환자의 완치는 베를린 환자가 요행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줄기세포 이식이 에이즈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벌레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플라스틱과 구성이 흡사한 벌집을 먹이로 삼는 꿀벌 해충, 꿀벌 부채명 나방의 애벌레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여러 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 100마리가 12시간 이내에 플라스틱 92mg 정도를 분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플라스틱 공해 해결사로 학계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연구팀은 꿀벌 부채명 나방에서 찾은 효소를 활용한다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연 분해되는 새로운 플라스틱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성능을 앱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낡고 단열 효과가 떨어져 신축 건물보다 난방비가 2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측정 장비와 측정값을 파악할 수 있는 앱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심플한 사이즈의 블루투스 통신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하고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들을 손쉽게 저희가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건축물 벽면 등에 모듈을 부착하면 건물의 내외부 공기 온도와 실내 표면 온도, 온열 환경, 공기 환경, 보일러 가동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앱과 연동돼 예상 난방 에너지 사용량과 월간 지출 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에너지 절감이 시급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서울 서계동과 대전 지역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시행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20에서 최대 5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베이스라인 설정 및 리모델링 후에 에너지 개선 효과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거래 그리고 CO2 절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상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최현용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레이저를 이용해 대용량의 정보 처리 과정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소자를 제작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G 상용화 분야에서 리더십 지수가 세계 1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ADL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한국이 전 세계 5G 상용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으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DL은 국가별 5G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분석했고 40개국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5G 리더로는 카타르와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등이 꼽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다단계 같은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핵심은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인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잘 속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수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피해가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6년에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약 17,040건이었거든요. 근데 1년 뒤 2017년에는 24,259건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2018년 11월 말 기준을 보니까 31,018건으로 매년 이게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계속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 최근에는 지인을 사칭하는 일명 카톡 피싱이라든지 또는 메신저 피싱 이런 것이 그 상당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쫙 이걸 뿌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싹 삭제해 버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도 이런 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 또 유행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미싱이요? 예. 어떤 뜻인가요? 스미싱이 이제 일종의 SMS 일종의 짧은 문자 메시지에다가 그다음에 피싱을 합친 건데요. 원래 피싱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원래 퍼스널 데이터 피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종의 낚시하듯이 낚는 거죠, 개인 데이터를. 근데 이게 보면은 무료 쿠폰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나 또는 택배 조회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그 클릭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쫙 깔리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 이런 것을 사실 탈취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알려진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범죄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사기꾼들이 정말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고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요. 사실 속임수에 걸려드는 데는 뭐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직업 다 소용없습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가 있는데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피해자들이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일종의 기대 심리, 뭔가 일확천금 같은 걸 바라는 심리가 있어서 엮여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또 약하거나 또는 민감한 그런 사건, 이런 민감한 심리를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자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내용이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했던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걸 클릭한 건가요? 네, 클릭하니까 사람들이 이 문자 메시지에 무려 40만 명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40만 명이나 사진을 클릭한 거예요? 네, 클릭하게 되면은 뭔가 이상한 사진이 막 떠오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속았구나 싶으니까 바로 취소 버튼을 딱 누릅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 달 후에 그 자기 휴대폰 그 휴대전화 청구서에 2,990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3,000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관해서는 이게 개인의 인증번호가 필요 없다는 걸 악용한 거예요.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자 메시지 하나로 10억 원 넘는 거금을 탈취해 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40만의 이렇게 피해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약간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약한 그런 심리가 건드려진 겁니다. 다들 뭐 민정이라는 아는 지인이 한 명씩 있었나 봐요. 이 사건이 민감한 심리를 그런 자극한 사건이라면 혹시 혹할 만한 제안을 해서 기대 심리를 자극한 그런 사건도 있나요? 네,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조희팔 사기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희팔 유명한 범죄자 아닌가요? 상당히 유명한 범죄죠. 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동안에 무려 7만 명을 대상으로 5조 715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사기를 했어요. 5조 원대요? 네,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자체를 렌탈하는 그걸 다단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건데요. 그 자체가 조 단위의 사기 금액도 문제가 됐고 대담한 사기 수법 그리고 사실 그 의문투성이인 사망 관련해서도 많이 유명해진 그런 사건인데요. 실제 영화 마스터나 꾼의 모티브로도 제공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의료기기 이거를 사면은 이걸 대여하면은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고요. 실제 저금리 시대 연 35%는 우리가 보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전국 지역, 대구, 인천, 부산 할 것 없이 전국에 수십 개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49개 센터를 이 사람들이 운영했어요. 실제로 이게 그 내용은 뭐냐면
뒷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갖고 앞사람한테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일종의 다단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결국은 뭐 중국으로 밀항하게 되고 그 뒤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죽었냐, 살아있냐 이런 여전히 논란도 논란입니다. 여전히 네. 있죠. 정말 잘만 들여다봤어도 허점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욕망과 속임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돈 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어떤 유인가가 있겠죠. 예. 근데 게다가 특히 큰 돈을 벌게 되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현실 자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뭔가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를 생각해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복권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그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걸 그리고 또 사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계속 이게 그동안은 떨어졌으니까 한 번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종의 이거를 저희가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네. 계속 떨어졌다는 것과 앞으로 올라가는 것 사이에는 사실 서로 상호 독립적인 그런 사안인데 예.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한 번에 인생 역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큰 돈 벌 것 같은 그 심리를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네. 특히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나 뭔가 바라는 소망 심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쉽게 낚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은 나한테는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야.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나 일종의 긍정 편향과 같은 인지적 왜곡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종교를 내세운 그런 사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예전에 그 드라마 구해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주인공의 오빠도 죽고 그다음에 엄마도 정신질환을 겪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이비 종교에 사실 귀의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사이비 종교 안에 소속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현실 자체를 사실 유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문제가 계속 고립되고 그 안에서는 뭉치게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관심을 보이거나 일부 좋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믿기 때문에 더 쉽게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소위 말하는 면식범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사기 피해자의 57.1%는 아는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네. 일종의 뭐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의 9.1%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이 사기를 친 거고요. 가족이요. 네. 예,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경우는 33.8%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아는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알고 지낸 역사가 있는데 나를 사기치겠어 이렇게 설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가 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사실 일확천금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왜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자기가 성실하게 해서 자기가 번 거 그게 소중한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만약에 너무 보시니 이제 불안 수준이 높다든지 또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높은 분들은 팔랑귀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만약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이걸 혼자 빨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 투자를 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을 견디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신종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 많이 공지를 하고 알리잖아요. 그런 걸 흘려듣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찾아보니까 이 메신저 상으로 이렇게 돈을 요구할 때는 절대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메신저 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30분 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요. 30분 안에 1332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